라디오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한입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일석이조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인 투자 논란의 주인공 김남국 의원이 결국 주말에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죠. 하지만 반응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꼼수 탈당, 꼬리 자르기 이런 빈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본부에서는 현재 해외 두 나라에서 진행 중인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튀르키예의 대선과 태국의 총선, 두 선거 모두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고 아주 큰 분기점이 되는 선거라고 하는데 이 문제 왜 중요한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월 15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최영일 평론가 대신 잠시 진행을 맡은 KBS 김준범 기자입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KBS 1라디오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전에 이제 있었던 뉴스, 전기 가스료 2분기 요금이 사실 지금 이제 5월 15일인데 2분기가 절반이 갔는데 네. 오늘 결정됐잖아요. 일단 오전에 어떻게 발표가 됐는지 좀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전기요금, 가스요금 내일부터 다 오릅니다. 그러니까 현행보다 각각 5.3% 인상이 되는데 그럼 어느 정도 더 돈을 많이 내야 되냐, 요금 많이 내야 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월 평균 사용액으로 계산해 봤더니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3,020원 월에 더 내야 된다. 그리고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4,430원 더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쓴다면 대략 한 7,000원 정도 매달 더 나가게 되는 거네요. 산술적으로 보면 그런데 월 평균이기 때문에 더 많이 쓰는 가구도 있고 적게 쓰는 가구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부담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늦었다라고 좀 말씀도 해 주셨지만 이게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얼마를 올려야 되냐. 이번에 올리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하지만 업계나 아니면은 정치권에서도 올리긴 올려야 된다. 근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거냐라고 얘기가 나와서 10원 7원 이렇게 하다가 8원 이렇게 전기요금은 인상이 된 거고요. 킬로와트 시당 8원이 인상된 거고 도시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메가줄당 1.04원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시점을 정리하면 2분기 요금이긴 하지만 내일부터 적용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급되는 건 아니고. 소급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가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건 아니죠. 쓸 돈이 늘어나니까요. 물가 상황도 좀 녹록치 않은 그런 입장인데 더 쓸 돈이 늘어나고 이게 또 파급 효과로 산업계나 아니면 자영업자분들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이 물가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과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는 분들은 부담이 되겠지만 사실 이제 받는 한전 입장에서는 사실 부족하잖아요. 한참 부족한데. 그래서 한전에게 여러 가지 자구책도 요구하고 했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요금 인상 폭이 너무 좀 짠 거 아니냐 이런 사실 분석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전 입장에서는 자구책을 포함해서 이번 인상안까지 이제 한전만 사실 너무 압박을 하고 책임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분기 인상 폭이었던 13.1원에도 미치질 못하고 그동안 정부 쪽에서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계속 강조해왔던
봤던 올해 안으로 50원 정도는 최소한 올려야 된다. 그래야 한전의 적자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도 남은 2번의 분기 동안 그럼 한 15원씩 올려야 되는데 이거 사실 거의 어렵거든요. 국민 여론도 감안을 했을 때. 총선도 점점 다가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정부가 한전의 적자를 그렇게 강조해왔는데 전기요금은 또 그렇게 많이 올려주지 않은 상황.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이 자구책을 보면은 이 한전 안에서 굉장히 우려가 크다 그래요. 관련 업계도 마찬가지인 게 예를 들어서 이 직원들의 임금 동결이나 뭐 이제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인상분을 반납하겠다라는 그런 자구책까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이 직원들이 좀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 일부 전력 시설의 건설 시기를 미루어서 2026년까지 1조 3천억 원을 절감하겠다는 이 방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최근에 발전 시설은 물론이고 송변전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시설 투자까지 축소를 하면 이게 한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 산업 전반에 좀 위기가 될 수 있다. 심지어는 뭐 전기차라든가 다른 산업에도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등 이 첨단 산업 단지 구축을 위한 송전망 확충이 당장 필요한 상태라고 하고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도 각각 1조 원씩 정도가 최소한 들어간다고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 경쟁력이 항상 강조되는 부분인데 여기 들어가는 송변전 시설을 또 과연 그러면은 건설을 미룬다는 것이냐라는 우려가 한 가지 있고요. 또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부분도 계속해서 국제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데 역시 확대도 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가 지역에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에 있다 그럽니다. 그럼 역시 이 수도권으로 끌어올려 그러면은 역시나 또 송변전 시설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만약에 한전이 발표한 자구책에서 지연을 하거나 사업을 철회하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다른 산업과 전력 산업에 큰 우려가 있다. 이거는 자구책이라고 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사실 뭐 합리적으로 추정해 보면 이제 그런 점도 있을 거예요. 워낙 이제 전기요금 인상에 마치 전제 조건처럼 한전의 자구책을 강하게 압박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한전 입장에서는 뭐 급한 것까지 다 끌어와가지고 그렇습니다. 계획에 넣었을 확률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시설 투자인데 그걸 미뤄버리면 사실 뭐 정전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안전 문제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차분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뭐 8원 킬로와트 시당 8원이지만 전기요금은 인상은 됐고요. 당연히 저소득층 취약계층은 더 많은 부담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 좀 완화 대책도 함께 발표가 됐습니까? 네, 이제 당정이 오늘 회의에서 국민 부담 완화 방안을 얘기를 했는데요. 일반 가구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전기요금 에너지 캐시백의 인센티브 수준 그러니까 전기가스 이 절약 가구 절감량에 따른 현금 지급 이런 인센티브 수준을 좀 확대하겠다. 지급 기준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같은 에너지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이번 인상분을 경감해서 적용하겠다. 또 인상분 적용을 좀 사회 배려 계층에는 1년간 유예하는 그런 방안도 내놓겠다. 또 에너지 바우처 대상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이제 소상공인 그리고 뿌리 기업에는 전기요금 분할 납부제 이걸 실시해서 요금 부담을 좀 완화하는 모습 또 농어민은 요금 인상분을 분산해서 반영하겠다. 그래서 인상분을 뭐 3년에 뭐 3분의 1씩 분할 작용해서 부담을 덜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 있는 제도도 잘 이제 못 쓰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제도 이게 좀 잘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보면은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보면 시장 경쟁 원리 도입에 따른 사회 취약계층 보호, 또 상간 도서벽지 전력 공급,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 마련된 이 전력 산업 기반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최종 전기 소비자한테 부과해서 조성한 기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준조세라고 볼 수가 있는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좀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공익적 목적보다는 재생에너지 지원, 뭐 연구개발, 뭐 R&D 여기에 과도하게 치중돼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금의 본래 목적과 좀 어긋나는데 좀 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투자도 필요하지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만든 기금인데 여기에 더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하고 2022년을 봤더니 재생에너지 뭐 에너지 산업 활성화 분야에 각각 1조 4,084억 원 또 1조 5,233억을 썼어요. 그런데 2년간 취약계층 지원에는 3,700억밖에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고 또 기금의 잉여 재원도 5조 원을 넘겼다고 하거든요. 이걸 좀 지혜롭게 잘 쓰면 취약계층한테 이런 부담 특히 올해 여름 또 덥다고 하는 보도가 예보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에어컨 또 안 틀 수가 없거든요. 에어컨이 있으면 틀게 됩니다.
부담되는 이 요금 어떻게 좀 분산하고 취약계층 부담을 덜 것이냐 여기에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현장에서 취재할 때 이런 비슷한 걸 취재해 본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취약계층에게 주는 게 에너지 바우처. 네. 바우처. 그러니까 바우처가 해서 이제 올라간 비용만큼을 이제 깎아주는 건데 그게 사실 대표적으로 그 에너지 취약계층 중에 한 그룹이 고시원에 사는 분들이에요. 고시원에 사는 분들은 사실 이제 워낙 그 주거비가 싸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데 정작 그분들이 겨울에 달달달달 떨면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고시원에 지내는 분들은 에너지 바우처를 받는 지급 대상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고시원은 중앙 난방식이에요. 그래서 고시원 업주분들께서 그걸 틀어줘야 따뜻한 그 기온이 유지되는 건데 그 업주들은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지급을 받아야 하는 사람과 정작 지급되는 사람들의 미스매치들이 항상 현장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제도를 늘려본들 계속 좀 도달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역시 있는 제도부터 좀 잘 쓰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슈는 뭐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지속될 이슈 같은데 이제 김남국 의원의 문제. 사실 뭐 주말에 민주당 탈당했고요. 하지만 민주당이 탈당을 했지만 김 의원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이어가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의혹이 나온 지 9일 만에 그리고 윤리감찰 지시가 나온 지 이틀 만에 김남국 의원이 어제 전격 자진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입장을 좀 보면요.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들께 부담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소속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철저하게 묻겠다라고 밝히면서 여전히 이제 결백을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이 자진 탈당으로 인해서 일단 민주당이 진행하던 자체 조사, 진상 조사와 윤리 감찰은 중단이 됐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이 당규상 이 탈당한 사람에 대한 징계 사유 해당 여부도 여전히 조사할 수 있고 김남국 의원에게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재체 조사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김남국 의원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제 자발적 협조를 해주겠느냐 이 여기에 달려 있는 문제라서 좀 어렵다는 예상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탈당 전까지 지금까지의 중간 조사 결과 같은 거라도 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제 논의가 됐는데 어제 이제 의총이 있었잖아요. 이제 뒤에 조금 더 저희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의총 과정에서 이 지금까지 조사가 어떻게 됐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성토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이제 그 의총을 끝나고 밝힌 부분에 따르면 지금까지 탈당 전까지 김남국 의원이 이 조사 과정에서 당이 요구한 자료들 중에 이용 거래소, 전자지갑, 거래 코인 종목, 수입 이런 거래 현황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이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자료들이라서 김남국 의원이 그럼 앞으로 이제 탈당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과연 주겠느냐 하는 의심들이 지금 민주당 내부에도 좀 남아 있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어제 탈당에 대해서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면 얼마나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면 이런 식의 꼼수로 매번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라고 비판했고요. 박대출 정책위 의장도 가난 코스프레라는 코인 부자의 방탄용 탈당쇼다 매우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사실 뭐 탈당이야 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는 하더라도 사실 지금까지 조사해 보니 이건 이렇고 그건 그렇습니다라는 공식적인 민주당의 지금 설명, 발표가 없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런 민주당 조치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이제 김남국 의원이 탈당했다는 소식을 그 기자들이 제일 먼저 물어본 게 그러면은 이 진상조사나 아니면 윤리 감찰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맨 처음에 권칠승 대변인 얘기는 뭐 이제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의총 이후에 이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사안이 만만치 않다. 이걸 그냥 뭐 탈당했으니까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는 정리가 안 된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시간 동안 이 열띤 의총 끝에 이 계속해서 이걸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진상조사 결과 당연히 국민한테 보고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당연한 거고 수순이다라고 민주당은 지금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겠지만 문제는 이게 실효성이 있냐 그 문제죠.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자료 제출 여부 뭐 자료 제출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뭐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여건이나 그런 역량이 되겠느냐. 그렇죠. 그런 거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건 정리가 된 거고 어제 의총에서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허리 굽혀서 대국민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민주당도 이번 기회 이거를 뭐 제대로 처리 못하면은 내년 총선까지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걸맞는 결과 그런 진상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 그거 하나 있는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윤리심판원에 지금 이게 제기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징계를 내려가는 것은 없겠죠. 근데 징계 내릴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윤리심판원 규정에. 뭐 그거 뭐 징계 여부를 떠나서 탈당한 당원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윤리심판원에. 근데 지금 윤리감찰만 지시가 돼 있고 윤리심판원에 제소가 안 된 상황에서 그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해석해서 만약에 징계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김남국 의원이 이제 탈당해서 진실을 밝히고 돌아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뭐 돌아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기까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탈당 이후에도 최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성남 민심을 좀 수습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처분이 무엇이건 간에 일단 사실관계가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제 탈당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김 의원의 자진 협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료 제출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사실 그걸 과연 얼마나 할 것이냐 의구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데 일단 김 의원이 오늘 오전에 좀 추가로 내놓은 입장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인 뉴스공장에 출연해서요. 일단 가장 큰 논란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인 그 상임위원회 활동 도중, 의정 활동 도중에 이제 거래를 했던 부분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그렇습니다. 예, 인정을 하면서 사과를 한 것이죠. 뭐 이제 그 실제로 그 상임위 뭐 예를 들어 질의라든가 이런 과정 안에서 했느냐, 뭐 얼마나 했느냐, 액수가 얼마나 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를 떠나서 이것은 내가 잘못한 부분이 맞다라고 인정하면서 사과를 했고요. 하지만 이외의 다른 부분들은 사실 기존의 입장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일단 된 가상자산이 더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요. 거래 그리고 잔고 내역 이체증명서를 이미 투명하게 공개를 했다. 이용한 계좌들 전부 실명 계좌이기 때문에 숨길 것이 없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내부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서도 코인 관련 업계 직원을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말단 직원도 만난 적이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무상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에어드롭 방식으로 이제 코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막 로비가 있는 건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에어드롭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의 가상자산을 예치해주는 서비스라서 일종의 이자나 이 배당을 받는 형태로서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마치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관계가 있어서 공짜 코인을 받은 것처럼 좀 기사가 왜곡돼서 나갔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의 에어드롭에 대한 설명은 누군가 나에게 대신 준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내가 예시당초 예치해 놓은 것에 대한 뭐 배당이나 이자가 서비스로 온 것이 그렇게 보인 것뿐이다. 뭐 그런 해명인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언론 기사들 중에서 반박하는 기사들이 또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인 급등한 부분에 특히 위믹스 코인 같은 경우에 이해충돌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그렇게 거래했던 시점에 폭등했는지 사실관계에도 명확치 않을 뿐더러 당시 대선을 앞두고 메타버스와 플레이 투 언 이게 게임 업계에서 발행하는 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나온 상태라서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도 관심이 많았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내 진상조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탈당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먼저 요구한 것이 나였고 절대 조사를 피하기 위한 탈당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김 의원 문제는 이제 앞으로 계속 다뤄질 것 같으니까 잠시 이제 내려두고 사실 이제 이참에 그러니까 김 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가상자산 투자 현황을 전수조사하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실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우선은 이게 가상자산이란 게 사실 우리가 이제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실명이 이 과연 다 드러날 수 있겠느냐 실명으로 거래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정의당에서는 지난 2021년 국민권익위에 의뢰해서 진행했던 부동산 전수조사 이런 식으로 좀 유사하게 진행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권익위에서도 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은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 또 김남국 의원이 그러니까 자신의 지갑 그 내용을 까다 보니까 다 저희가 내역을 추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조사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좀 거대 여야의 이제 반응을 좀 엇갈리고 있어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전수하면 지금 김남국 의혹 이른바 김남국 게이트라고 부르는 이 사안이 좀 묻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다는 일종의 거예요. 물타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 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에서는 법안을 좀 만들겠다.
그래서 가상 자산을 재산 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 5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이슈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한입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도로 위로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동창원 부근 2, 3, 4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더디게 지나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여주분기점에서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으로 이동하는 램프 구간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차로가 막혀 있어서 우회하셔야겠는데요. 여주나들목에서 37번 국도 이용해서 감곡나들목에서 중부 내륙고속도로 갈아타셔도 되고 이전 남여주 나들목에서 갈아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 강릉 쪽으로는 여전히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 남아있고요. 이후 강원권에 진입해서 새마을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통일로 연신내역에서 구파발 방면으로 연신내역 부근 1, 2차로에서는 레미콘이 신호등을 들이받은 사고가 났습니다. 부근 정체도 심하고 2차 사고의 위험이 높은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신 전수조사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전례도 없고 규정도 없다고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사실 의지만 있으면 여야가 의지만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해요. 국민적인 의구심을 생각하면.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의지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 게 이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검증을 과연 어디까지 해볼 것이냐 이 문제인데 네. 사실 주말에 한일 협의가 있었는데 결론이 없이 마무리됐고 더 협의는 더 계속 일단 진행을 하기로 한 거죠. 네. 이 오후 2시 15분쯤에 시작된 한일 국장급 협의였는데 원래 기자들이 봤을 때 한 4시간 정도면 충분히 끝나겠지라고 기다렸어요. 근데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고 다음날 새벽 2시가 돼야 끝났죠. 거의 12시간 정도. 예. 네. 그리고 내용도 정확히 구체적으로 합의된 게 없고요. 하나 합의된 게 나흘간 이 우리 시찰단이 간다. 오염수 시찰 진행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논의할 게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당시 이제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우리 정부는 이 오염수 저장 탱크 그리고 오염수 처리 시설인 다액종 제거 설비 네. 이걸 줄여서 부르면은 알프스라고 네. 듣기에는 약간 깨끗한 느낌이 드는 그런 설비 이걸 좀 둘러봐야 된다. 또 오염수를 희석한 뒤 방출하는 그런 설비 그러니까 분야별로 여러 곳을 시찰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일본은 뭐 이거 우리가 사전에 생각했던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일본에 물어봐야 된다. 그 도쿄전력 관계자가 얘기를 해봐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계속 지연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경제산업성 국장도 회의 중 뭐 때때로 일본 본국과 또 현장과 소통이 필요하다면서 자리를 뭐 떴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집중된 그런 협의보다는 약간 우리가 요구하면 일본이 알아보고 잠시만요. 그리고 갔다 오고 아니면은 뭐 통화를 또 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오래 걸렸다는 거고 결국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일본이 응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된 게 없이 더 추가 협의가 이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구한 것 자체도 가장 이제 국민들이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시료 채취는 우리가 일단 안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제 선을 그었고 다만 뭐 알프스든 무엇이든 그런 어떤 정화 설비들을 꼼꼼히 눈으로 보고 오겠다는 게 사실 우리의 이제 요구 수준인 걸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까 뭐 박정호 기자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한국의 어떤 요구가 너무 과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고 안전성 검증은 한국이 할 일이 절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선을 긋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방금 박종우 기자님 말씀해 주신 이 협의 과정을 보면은 일본은 애초에 이 시찰 범위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는 입장이 매우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의심이 많이 드는 것인데 일단 12일에 협의가 진행 중인 그 상황에서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이 도쿄에서 특파원들과 브리핑을 했어요. 기자들과. 브리핑을 했는데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한국 시찰단은 오염수의 안전성 평가나 리뷰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하면서 이 똑같은 발언이 이제 9일에 니시무라 경제
경제산업상 발언이 있었거든요. 네. 그 발언을 재강조를 하면서 심지어는 한국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가 잘 안 됐던 이유가 뭔가 이 시찰 범위 특히 안전성 검증 여부에 대해서 협의 직전까지도 일본과 한국 정부가 이견을 크게 갖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게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에 들어갔다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지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 자신의 답변을 그 현장에 있는 통역사가 통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영어로 통역을 하는 과정에서 통역사가 이 시찰단을 인스펙션이라고 통역을 했다 그럽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인스펙션은 뭐 점검, 검사 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일본 정부 관계자가 직접 통역사한테 인스펙션이 아니라 델리게이션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델리게이션은 대표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협의가 되는 순간까지도 시찰단조차 아니라 그냥 방문의 의미가 있는 대표단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12일 협의가 다 끝난 다음에 일본 정부 보도 자료를 보면은 협의라는 표현을 안 쓰고 설명회라는 표현을 또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의 요구를 뭔가 받아들여서 협의를 구체적으로 한 다음에 시찰 범위를 이렇게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일본이 가지고 있던 뭐 안전성은 물론이고 심지어 지금 알프스까지 사실 안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다육종 제거 설비가 핵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을 좀 일방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려는 의도만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까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안전성 검증이 시찰단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공감대가 있었다라는 그 일본 관계자의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 우리 정부가 뭔가를 우리에게 다 말하지 그렇습니다. 않고 있는 그런 것이고 걱정도 되는 거죠. 사실이 아니라면 이제 일본 정부가 일종의 뭐 언론 플레이로서 그렇습니다. 협의에서 이제 우위를 점하려는 그런 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어쨌든 맥락상 보면 일본 정부가 이번 시찰단 협의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던 건 거의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적극적이었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겠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은 어떤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일 양국 간 실무 협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이 현재까지 대단히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 협조적으로 나오고 네, 있다. 이런 평가를 했고 3박 4일 이 일정에 대해 어떻게 조를 나눠서 무슨 주제로 둘러볼지 계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 이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에 이제 관여했던 외교부 관계자도 일본이 예상보다 상당히 적극적이었고 우호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만약에 적극적이고 우호적으로 됐다면 이렇게 12시간 동안 걸릴 만한 그런 협의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델리게이션 뭐 대표단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은 델리게이션이 뭐 사절단 이런 의미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시찰도 아니고 사절식으로 뭔가 한일 관계 우호 선진, 우호 증진 이런 사절단 형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우려가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대만도 가서 이제 보고 왔는데 그 이후에 별로 달라진 게 없었거든요. 그런 과거 사례들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시찰단이 가봐자 결국에는 뭔가 들러리서는 그러니까 일본의 여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있어서 이웃 나라인 한국도 와서 보고 갔는데 이거 괜찮다고 하더라. 이렇게 G7 정상회의가 이제 앞두고 있죠. 정상회의 이후에 우리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상회의 때는 한국 시찰단이 온다. 그렇구나. 뭔가 투명하게 보여주는구나라는 이미지를 G7 정상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이후에도 IAEA 이제 발표 전에 우리가 시찰단이 왔다 가니까 IAEA도 검증을 했고 이웃 나라인 한국도 와서 보고 갔다. 이걸 또 국제적으로 선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어떤 얘기도 하고 있냐면 아니 그렇게 안전하고 알프스 처리가 됐기 때문에 오염 처리수라고 얘기하면 그 처리된 물을 일본 국내에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일본 뭐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쓰면 되지. 왜 그걸 굳이 해양에 방류해서 이제 태평양 도서국가는 상당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 이렇게 국제적 분란을 만드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23일 출발이면은 이제 한 8일, 일주일 조금 더 남았는데 사실 그 시찰단, 뭐 대표단이든 시찰단이든 그 시찰단의 구성도 지금 정확하게 발표가 안 되고 있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할지 일정도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부분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일본이 공개 가능한 시설과 정보의 범위를 통보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이 통보하는 자료를 보고 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그 통보 받은 걸 토대로 우리가 동의하는지 그렇습니다. 아니면 추가로 요구할지 이제 이게 또 이제 줄다리기 이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이슈인 것 같고 이제 간호법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말 거냐 사실 굉장히 이제 관심이었는데 일단 뭐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 여야 당정이 제2 요구,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시라라고 이제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을 건의하기로 공식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이 정부의 고위 인사들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서 그리고 김대기 비서실장 등 대통령 참모진까지 참석을 해서요. 간호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또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거부권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강민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당정은 간호법안은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고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심지어 간호법을 간호조무사 차별법 신카스트 제도라고까지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상대로 대통령 거부권을 이제 건의한 수순이 됐는데 그동안 정부 여당의 입장을 종합을 해보면 네. 중재 노력을 상당히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윤지욱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양쪽의 이 천막을 다 찾아가서 나름 중재 노력을 해보고 또 중재 안도 법안도 제출한 바가 있는데 사실 좀 세세하게 따져보면 이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공개적으로 연달아 간호법 반대 입장을 피력을 해왔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에 간호법은 돌봄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써놓다든가 아니면 조규용 장관이 직접 간호법은 최종적 대안이 아니다라는 말도 사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당도 사실 비슷한 취지의 그 중재 법안 같은 경우도 보면 간호사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업무 범위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간호사들의 어떤 지위라든가 업무의 전문성을 또 확보해달라는 얘기인데 그 부분을 다 지우고 처우 개선만 남긴 중재안을 2번이나 제안을 한 바이기 네. 때문에 이 사실 간호협회 입장에서는 중재 노력을 했다 그러지만 오히려 다른 직역들의 이 의사를 많이 반영한 얘기를 해왔던 것 아니냐는 불만이 계속 있었거든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 수순으로 가고 이제 내일 모레 아마 내일이죠.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까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간호사들의 반발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절차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좀 다소 우문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호법이 행사된 건 아니고 간호법 행사를 건의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 건의를 혹시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도 그동안 네. 이미 비슷한 아까 말씀드린 간호법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사실 밝혀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거부할 가능성은 거의 예정된 수준이다.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어제 보니까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고위당정 협의회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국회에서 이제 합의가 돼서 그러니까 각 이해 당사자들의 그 의견을 듣고 합의가 돼서 이제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그런 지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이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행사가 되면 그러면 간호협회의 뭐 반응은 뭐 집단 행동 예고하고 있는데 네. 그 수준은 어느 정도 수위가 될까요? 간호협회 얘기는 그러니까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업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파업은 아니지만 뭐 다른 단체 행동을 뭔가 좀 보여줄 것을 고민하고 있다. 뭐 1인 1정당 가입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간혹 이제 그 자격증을 반납하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내일 좀 반응의 수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 연구원과 한입뉴스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본부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0789님 월요일이네요. 요즘 날씨같이 싱그러운 노래 디저트송으로 신청합니다. 로네츠의 Be My Baby 부탁드려요. 0789님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노래 들으시고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Be my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가르침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던 스승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날이죠. 5월 15일은 세종대왕의 탄생일이고요.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스승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날을 스승의 날로 정한 겁니다. 가르침이나 배움과 관련된 표현으로 사사와 사숙 같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사사는 스승으로 섬기는 것 또는 스승으로 삼고 가르침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고 할 때 누구에게 사사받았다가 아니고요. 누구를 사사하다의 형태로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누구에게서 무엇을 사사하다로도 쓸 수 있어서 그는 김 시인에게서 시를 사사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그는 스승으로 섬기는 김 시인에게서 시를 배웠다는 뜻이 됩니다. 또 사숙은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본받아서 도나 학문을 닦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계 이황 같은 분은 우리가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분의 도나 학문을 본으로 삼고 배운다면 퇴계 선생을 사숙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예 은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신다면 더 의미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한 주의 시작부터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12도로 출발한 서울이 벌써 26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운 감이 있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이 27도, 강릉 28도, 대전, 광주, 대구 29도, 제주 26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 단계, 광주, 대구 등 남부 곳곳은 매우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오후에 오존도 나쁨 단계까지 짙어지겠습니다. 오존은 배기가스 등 대기 중의 오염물질이 강한 햇빛과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건데요. 호흡기 건강에 해로운 만큼 낮 동안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오후까지 제주도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지나겠고요. 곳에 따라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기질은 대체로 깨끗한 가운데 부산, 울산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요. 내일은 중서부 지역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수도권의 공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모레 낮까지 이어지다가 목요일에 주춤하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6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원에 거부하는 제2요구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당정의 요구를 수용할지 더 고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단체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약을 거부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자기 부정이며 이딴 거부권 행사는 입법권 무시라며 반발했습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중 코인 거래엔 사과했지만 다른 의혹들은 다시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끝까지 버틴다면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검찰 수사에도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적용될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한 달 전력 사용량이 332kWh일 경우 약 3,000원, 한 달 가스 사용량이 3,861메가줄일 경우 약 4,400원 오릅니다. 직장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취업규칙 변경을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예. 그래도 두 번째 뵈니까 예. 친근하고. 네, 첫 번째 소식은 사실 이제 소아과 뭐 이런 최근에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다. 사실 네. 오늘 조간신문에도 소아과를 가려면 새벽 2시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사실 실제 현실입니다, 그게. 직접 혹시 뭐 경험을 하고 계시는? 진행형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요즘 의사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뭐 의대 정원 뭐 늘리는 문제도 나옵니다만은 그런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더더욱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흉부외과, 사실 이게 이제 힘들기로 유명한 외과잖아요. 뭐 저도 잘 모르지만 흉부외과 근데 지원자가 2배나 늘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여기가? 흉부외과도 전통적으로 좀 기피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응급 환자가 너무 많고 수술 한 번 들어가면 10시간 넘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흉부외과를 고민하는 전공이 시작하기 전에 주변에서도 말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의사들의 얘기에 따르면. 너무 힘드니까. 네. 그래서 지난 10년간 이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자가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그랬던 흉부외과에 2005년 이후에 18년 만에 처음으로 전공의 지원자가 40명을 넘었다는 소식이에요. 이런 분위기 반전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보면 의사들의 교육 여건이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흉부외과들이 좀 교육 환경 조성에 공을 들였다고 해요. 이 의사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많이 가르쳐주고 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분당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인 수술 기술 교육을 해주고 모든 전공의들에게 해외병원 연수를 지원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연차 전공의들이라고 해도 환자를 직접 보거나 뭐 수술방에 들어가서 참관할 기회를 많이 주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공의들이 뭔가 더 배우고 싶고 더 잘해보고 싶고 그래서 퇴근 후에도 더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좀 느낀 게 이 의사들이 단순히 업무 강도가 높아서라기보다는 왜 그 소아청소년과도 아이들 환자가 너무 대하기가 힘들고 오래 걸리고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업무 강도가 높다 이 부분이 아니라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분위기가 조성돼 있느냐, 내가 어떻게 크고 싶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이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대한의사협회 측에서 분석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수련 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수련 과정이 전문의가 되기에 불충분하다라고 답한 전공의들이 이 수련 포기를 한 비율이 5배나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젊은 의사들이라고 해서 마냥 힘들기만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잡무만 시키고 이게 과연 내가 교육을 받고 있는 건가 이런 효능감을 주지도 못하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안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경력 관리나 뭐 자기 개발을 좀 잘 되게 해주면 이렇게 지원한다 뭐 그런 걸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네, 그 잡무 얘기하셨는데 왜 우리가 대학원에서도 그렇잖아요. 대학원생들을 대하는 그런 농담들도 비하 발언들도 있고 하듯이 병원에서도 전공의들에 대해서 좀 어떤 값싼 노동력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그 효능감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흉부외과는 스스로 이런 난관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소아청소년과보다 사실상 매를 먼저 맞은 격입니다. 왜냐하면 일찍부터 인기가 더 없었기 때문에. 의사 부족이 훨씬 더 앞에 있었다. 네. 그래서 이미 14년 전에 지원율이 27%까지 바닥을 친 일이 있었고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자구책을 마련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정부가 공공정책 수가라는 걸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뭐 어려운 수술이라든가 어려운 지역, 사람이 더 없는 곳 혹은 야간 휴일에 수가를 더 지급하는 그런 정책인데 이제 여기서 나아가서 단순히 수가를 인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게 인력 충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력 기준과 병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소아과라든지 산부인과 이런 기피 과목에 대해서는 좀 일종의 반면 교사 중요한 참고할 교과서가 되는 사례겠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슈 보면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신취약계층이 등장했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도 잘 안 하고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도움을 잘 부탁하지도 않고 그런 좀 고립된 청년들이 100명 중 5명, 5%나 된다?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고립은둔 청년 현황입니다. 19세에서 34세 청년 가운데 고립된 청년이 100명 중에 5명. 이게 2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 2%포인트 늘어난 수준이고요. 이건 이제 은둔형 외톨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이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일본에서 히키코모리라는 말이 나왔고 우리나라에서 은둔형 외톨이 해서 이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이 단어가 알려진 지는 꽤 됐잖아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물리적 거리 두기가 이걸 더 가속화한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이 고립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그 외출 빈도가 낮은 이유를 물어봤는데 그 이유도 눈에 띕니다. 주로 대답을 기타 항목에 응답을 한 거예요. 선택지 중에 없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연구원 측에서는 은둔원은 명확한 이유조차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뭐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껴서 학업 중단 이런 이유들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 교육도 좀 덜 받은 쪽에서 고립의 비율이 높았고 또 소득 수준도 고립 청년 쪽에서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사실상 스스로 관계를 단절하고 스스로 사회생활을 약간 자포자기한 그런 계층이 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청년이면은 앞으로 미래 세대인데 사실 이렇게 두면 안 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사실 물리적인 것도 그렇고 사회적인 단절도 그렇고 어떤 그런 정서적 고립 노인층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모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계속 이걸 없는 사람처럼 지워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때인 것 같고요. 연구원 측에서는 이 청년의 고립에 대해서는 특히 더 이제 막 사회활동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에게 이런 고립의 경험은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흉터를 남길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복잡한 기술적인 거야 이제 전문가들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일단은 뭐 가족이든 뭐 지인이든 공동체든 좀 다가가는 노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사실 요즘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들도 있거든요. 한 지자체 사례 보니까 거기서 활동하는 활동가분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끝없이 문자를 톡을 보내니까 점점 회신이 오고 회신의 빈도가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결국 끝없이 다가가려는 노력 그런 게 조금씩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기초적이고도 가장 근본적인 게 아닌가 싶긴 하더라고요. 그 끝없는 노력을 말씀해 주셔서 갑자기 좀 다른 얘기가 생각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좀 연결을 원하는 사람들이 또 종교 이렇게 또 이단이나 이런 곳에 또 빠지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또 어떤 분들은 저렇게 어떻게 빠질 수 있느냐 하지만 그만큼 어떤 관심이 또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부분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교 단체들은 정말 집요하게 접근을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끼리 만나고 연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재밌게 놀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표적인 게 영화고. 근데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영화관이 없는 지자체가 많다면서요. 그래서 작은 영화관 뭐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그렇죠. 그 읍면 단위로는 사실 영화관 찾기가 쉽지 않죠. 시골 가면 없죠 사실. 네. 근데 전남에서 이 11곳의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1곳의 총 누적 매출액이 100억 원을 넘겼고요. 누적 관람객은 175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꽤 되네요. 그러니까 도민들이 쉽게 문화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한 거예요. 전남도에서.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전남에는 영화관 한번 가려면 순천, 여수, 목포 이렇게 3개 지역으로만 가야 되는 거죠. 그것도 이게 다 시단위 지역인 건데 사업을 추진한 후에 장흥에 처음으로 개관하고 곡성, 고흥, 보성, 영광, 진도 뭐 이렇게 점점 더 늘려나간 겁니다. 장거리 이동 없이 갈 수 있고 좀 접근성이 좋고 또 더 저렴하게 60% 정도 티켓값을 내면은 되거든요. 네, 문체부 조사 결과에서도 이 작은 영화관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과 이후 큰 변화가 나타났어요. 전남도민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사업 추진 이전에는 52%였는데 2019년에 70%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런 호응에 힘입어서 전남도는 작은 영화관을 지속해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효과 분석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보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공동체,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이런 문화시설, 지자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좀 보여주는 이슈인 것 같고요. 사실 오늘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사실 저도 오늘 아이들 이제 보낼 때 고민 좀 하셨나요? 뭘 요즘 사서 보내야 되나?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않나? 법이 안 되지 않나? 사실 저도 고민했거든요. 네. 요즘 뭐 이벤트, 선물보단 이벤트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요즘 어떤 식으로 주로 많이 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선물이 안 되는 곳이 많으니까. 근데 또 그렇잖아요. 부모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진짜 안 해도 되나? 그러다가 우리만 안 하는 건가 싶은 것도 있고 또 기관마다 차이가 있어서 이게 늘 헷갈리는데 인터넷에도 지역 커뮤니티마다 질문이 정말 쏟아져 나왔어요. 게다가 또 이제 영어 유치원이라든가 비인가 국제학교 이런 데는 교육부 관할이 아니잖아요. 영어 유치원도 말이 유치원이지만 교육부 소속이 아니거든요. 학원처럼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뭐 내가 줬는데 상품권을 또 받으셨다. 뭐 이런 경험담도 있으니까 그럼 줘야 되나 하다가 또 어떤 분은 들고 갔는데 그대로 돌려받았다. 서로 너무 다르니까 뭘 참고해야 될지 서로 헷갈리는 거네요. 네. 그리고 또 김영란법이 나온 지도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현물 대신에 이벤트를 좀 생각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성을 어떻게 내비치는가에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벤트가 사실 훨씬 어려운데. 그렇죠. 손이 더 많이 가고 국리도 많이 해야 돼서 그래서 어젯밤에도 이제 급히 편지지 사러 가는 제 지인이 있었습니다. 밤늦게.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급에서 논의를 해서 이제 크다 보니까 본인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뭐 풍선으로 교실을 꾸미고 롤링페이퍼도 쓰고 뭐 선생님들한테 깜짝 이벤트를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제 더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은 카네이션도 또 생물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화분이라든가 꽃다발은 안 돼서. 규정상? 네. 그래서 아이가 종이 접기를 한 카네이션을 보내거나. 그건 괜찮고. 네. 그래서 이벤트 물품도 요즘에 되게 많이 등장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는 아이 티셔츠에 우리 선생님이 제일 예뻐요.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아이 얼굴에 리본 달고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이벤트가 좀 진화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무엇보다 요즘에 좀 그러잖아요. 교권 추락 얘기도 있고 뭐 학생과 선생님 간에 이제 뭐 고소 소송전도 있고 한데 스승의 날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런 서로의 의미, 감사함을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 뭐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게 오늘 스승의 날이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김준일의 일, 박원석의 석,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실 뭐 일부에서도 다루기도 했지만 사실 거의 모든 방송이 이걸 지금 다 다루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 뭐 어쨌든 지금 상황을 짧게 어떻게 먼저 평가하시는지부터 듣고 갈게요. 김준일 에디터님. 저부터 할까요? 네. 한 단어로 하면 총체적 남국이다. 남국이다. 네, 총체적 남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무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네. 김남국 의원과 민주당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 어제 이제 의총 결과 뭐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자세한 내용은 뒤에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지금 계속 막는 것 같아요. 예. 총체적 남국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래로도 막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좀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김남국 의원이 일단 굉장히 무책임한 주랭랑을 한 거죠. 네. 아니 본인이 진상조사를 자처해 놓고서 그 진상조사가 끝나지도 않았고 네. 또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도 않으면서 일단 당에 대한 책임감으로 탈당을 한다. 그건 책임지는 방식이 아닌 네. 거죠. 당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어제 뭐 민주당 의총에서 격론이 오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당이 여기에 좀 더 단호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방탄정당, 네. 온정주의적인 정당, 자정 능력이 없는 정당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빗발쳤는데 의총 결론을 문서로 남긴 거 보니까 결국엔 두루뭉술하게 또 뭉개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단적으로 김남국 의원을 민주당이 국회윤리위에 스스로 좀 제소를 해서 예를 들어서 김남국 의원이 자료도 성실히 협조하고 진상조사에 허심탄회하게 임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으면 제명하겠다. 네. 국회법에 따라서 이 정도의 대응이 나와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정작 그 의총 결의문에는 김남국 이름 석자도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나 결국 현재 지도부는 또다시 꼬리 자르기 하고 적당히 상황을 봉합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좀 어렵다. 어제 결론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의 어떤 소극적 대응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살펴보고 일단 탈당을 주말에 했어요. 네. 이 탈당한 의도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뭐 탈당을 함으로써 중징계를 피하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두 가지 뭐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진상조사를 본인이 요청을 했거든요. 김남국 의원이 네. 당에다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요청합니다라고 한 다음에 진상조사 들어가니까 바로 탈당을 해서 진상조사단을 무력화 지금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당 차원의 징계를 피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걸 같은데. 김남국 의원한테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김남국 의원의 행보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언론 대응을 거의 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에만 두 번 나갔습니다. 네. 인터뷰를 해서 이거는 지지층 결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 길은 지지층이다라고 해서 그쪽에 이제 호소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코인을 이제 로비용으로 받았다라느니 에어드랍의 네. 이제 그 형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특정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동으로 이제 받는 건데 이게 무슨 로비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그동안의 이용 거래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더 밝혀지면은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탈당을 함으로써 인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자진 탈당을 할 경우에는 이제 복당에서 조금 다른 결과 이거의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네.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탈당을 했을 경우에는 5년간 막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복당을 못한다. 예, 네. 5년간. 그것도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심사를 해서 다시 구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김남국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징계 전에 그러니까 윤리 감찰이 시작된 거지 징계가 개시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이거는 예외 조항이다. 그래서 탈당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죠. 뭐 김남국 의원의 어떤 의도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민주당의 대응이에요.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뒷북 대응이거나 미온적이거나 그런 겁니다. 일단은 김남국 의원은 대선 후보 수행실장이었어요. 네. 그리고 7인의 멤버였어요. 네. 그러니까 친명 중에 핵심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이 당 지도부하고 정말 상의를 안 했을 거예요. 탈당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냥 뚝 던지고 나왔다. 저렇게 핵심적인 인물이. 그럼 상의를 했다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민주당 지도부가 이 사태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한다라는 뭐 국민의힘이나 다른 일반 시민들의 어떤 비판을 좀 면하기가 힘들고, 만약에 상의도 안 했다라고 한다라면은 액션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은 진상조사를 무력화하려는 거 아니야 너? 그러면은 너 절대 앞으로 복당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우리 윤리위에,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거야. 너 제명할 수도 있어 우리가. 너 협조해라는 정도의 액션이 민주당에서 나와줘야지. 아 그러면은 이게 김남국의 개인 플레이구나. 민주당은 정말로 하려는 의지가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그런 게 없어요. 윤리 제소도 빠지고. 규정상 예. 탈당을 막을 수는 없나 보죠. 규정상 탈당을 막을 수 없고 제가 당원 당규를 찾아봤는데요. 탈당계를 내놓은 순간 탈당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 일 안에 당원 명부에서 삭제해야 된다라고 내는 순간 바로 효력이 이제 발생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시점에 이런 맥락의 탈당이 이런 후폭풍을 불러올 거라는 건 사실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설사 상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도부가 좀 이걸 말렸어야 되지 않느냐, 말릴 수 있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의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저는 상의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도부의 첫 일성도 권칠승 대변인이 그런 거였습니다. 당이 진상조사를 더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탈당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뭐 이런 게 첫 반응이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당에서도 미리 알고 있었거나 혹은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설득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공무원도 징계 중에 그 사표 내면 안 받잖아요, 사표를. 네. 그런 것처럼 거꾸로 설득을 했어야죠. 이거는 당의 진상조사를 통해 가지고 명백히 그 사실관계를 밝히고 당이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그 징계에 임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선 정치적으로 더 최악의 수밖에 안 된다라고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그런 면에서 민주당 지도부도 책임 있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이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이런저런 변명들이 있는데 지금 뭐 허위 사실, 언론의 과장 보도, 또 검찰의 흘리기 이런 걸 탓하기 전에 본인이 해명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각종 의혹이 더 증폭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드랍에 대해서도 그거는 진짜 나에 대해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최초의 위믹스 머니를 빗썸이라는 거래소에서 어떤 경위로 얼마에 어느 시점에 어떤 거래를 통해서 취득했는지 밝히면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건 하나도 안 밝히면서 선택적 해명을 하면서 그 본인의 선택적 해명과는 다른 얘기가 나오면 그건 다 허위 과장 보도다라는 거는 그 허위 과장 보도의 책임이 본인한테 있는 거죠. 게다가 당의 진상조사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제 와가지고 뭐 3,000건이나 되는 거래 내역을 일일이 밝히기 어려워서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다 변명이고요. 그중에 이미 제기된 주요한 의혹들에 대해서만이라도 밝히면 됩니다. 근데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도 해명하지 않으면서 허위 과장 보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 이걸 프레임으로만 대응을 하고 있고 그 정부가 흘렸다 뭐 이런 식의 예, 일부 본인의 강경 지지층만 결집해서 그 위에 올라타 있으면 내가 정치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굉장히 좀 수가 낮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정치인은 국민들로부터 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국민 여론에 의해서 버림받으면 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남국 의원도 민주당도 그걸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관건은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달려있다고 봅니다. 과연 잇따른 당내의 이런 도덕성 논란과 위기를 적당히 뭉개고 꼬리 자르는 방식으로 갈 건가, 아니면 단호하게 대응해서 전면적 쇄신에 칼을 들 건가. 물론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의 문제가 있지만 그건 그거고, 당 대표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본인 문제에 묶여가지고 이조차도 제대로 못한다, 내지는 자기와 가까운, 자기와 동맹인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응 못한다, 그럼 당 대표 하지 말아야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사실 이제 코인 이 문제는 지금 돈봉투 의혹이 묻혀버릴 정도로 모든 이 뉴스가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돈봉투 의혹은 물론 이제 수사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얽힌 사람도 많고 어떤 당의 훨씬 더 조직적인 문제이지만, 이건 사실 현재까지 나온 사실만 보면 코인 논란은 김 의원 본인 개인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당 지도부 입장에서 훨씬 더 단호하게 대처해서 사실 끊어내버릴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은 코인 돈봉투 논란 때도 그랬지만 이번 논란 때도 나온 지 며칠이 지나서 그때 가서야 진상조사 윤리감찰 얘기가 나왔고, 여론이 악화될 대로 악화돼서야 지도부가 움직이는데,
전반적으로 민주당 지도부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력, 대응력 이런 것들이 좀 아니란 것 같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그 김남국 의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대응이 더딘 게 아닌가.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너무 보는 거 아니냐. 내지는 결국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바랄 거는 요행수. 윤석열 정부가 똥보로 계속 찰 것만 이대로 가면은 기다리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수도권의 의석을 가진 의원들 같은 게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의총에서 굉장히 격론이 오간 거고 그게 무슨 계파적인 발상에서 비명이 친명을 향해서 공세를 취한 거다라는 거는 지극히 단세포적인 해석이라고 보고요. 이대로 가면 공멸이다라는 위기감이 더 큰 거죠. 조금만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그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제32조에 보면은 비상징계 규정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당대표가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윤리심판원 조사 없이 바로 처벌할 수 있게 징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바로 판결 내릴 수 있다. 예, 최고위원회만 동의를 하면은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미 의지가 있었으면 9일이 지났잖아요. 그 기간에 이거 김남국의 사태에 대해서 코인 사태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해결을 하고 징계를 하는데 안 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이고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움츠러드는 거죠. 이 전체적으로 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본인의 또 이제 내로남불 얘기가 또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제 의총 분위기가 사실은 서른 의원 뭐 실명으로 안 나왔고 익명으로 했지만 서른 의원이라고 합니다. 서른 의원이 사퇴하십시오 당대표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빼놓고는 서른 의원 빼놓고는 나머지는 이재명 대표가 이 기회를 빌어서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오히려 이거를 위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징계를 세게 하고 그래서 당의 윤리기강을 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재명 물러나라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는데 딱 나온 결과가 이거라니까 많은 의원들이 이거는 뭐 비명 이런 거를 떠나서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지금 약간 허탈해하고 있고 분노해하고 있고 왜 이 당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지? 의총의 목소리도 제대로 이제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최종 결과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두 단어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민주당의 어떤 선민의식과 하나는 피해의식 이게 콜라보가 된 것 같아요. 선민의식, 피해의식?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에 맞서는 이런 투사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 이런 탄압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만 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지지층 사이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가 김남국이 조금 실수는 했지만은 이를테면은 대정부 투쟁에 가장 앞장섰던 김남국을 지금 이런 식으로 쳐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들이 이제 피해의식과 선민의식이 나오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으면 뭐 피해를 받든 뭐 선민이든 문제가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게 정상적인 조직인데 그거를 안 하려고 계속 뭉개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좀 점점 좀 아까 전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맞게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럼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번 기회에 좀 단호하게 뭔가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그런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뭐 윤리위 제소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은 그런 어떤 최소한 이런 건 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다. 그런 어떤 지표? 징후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비상징계권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미 국민의힘에서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 제소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배했고 상임 이때 고인하고 한 것은 그리고 국회의원한테 1억 5천씩 세비를 주면서 이게 재산 공개의 의무, 주식 백지 신탁의 의무, 겸직 금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임기 중에 영리행위를 하지 말라. 그리고 그게 투기가 됐든 투자가 됐든 자산 증식 행위를 국회의원 지위를 갖고서 하지 말라라는 취지거든요. 그에 전면 배치되는 게 이번에 김남국 의원의 행위예요. 코인이 재산 공개 사항이 아니라는 제도의 공백을 굉장히 영악하게 이용한 거죠.
그러나 이게 정치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본다면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칼을 들어야 되는데 당내에서조차도 그런 의견이 빗발치는데 이재명 대표가 결의문에조차 그런 내용을 담지 않았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담지 않은 걸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네. 라는 건 결국에는 내 편 감싸기를 하고 있거나 본인이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원칙적으로 대처하지. 그러니까 본인에게 닥쳐올 위험을 고려해서 대처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이런 정치적인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냐. 저런 취약한 리더십으로 총선 이길 수 있겠냐. 이런 문제 제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이 대표가 이 결의문의 내용을 정리하는데 당연히 영향을 미쳤겠지만 사실 또 박광훈 원내대표도 상당히 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충분한 지위에 있고 뭐 비명이라는 분류도 있었고 사실 약간의 결이 다른 성향의 정치인일 수도 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루뭉술한 결의문이 나오고 끝났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스테리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박광훈 원내대표의 어떤 평소의 스타일, 성정상 이거를 계파 갈등의 여지로 좀 비춰지지 않게 좀 봉합하는 차원에서 좀 두루뭉술하게 나왔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 해석도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전체적인 입장에 동조를 했다라는 뭐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쉽게 좀 감 떨어졌다 이런 것 같아요. 감 떨어졌다. 감이 정무적인 감각이 떨어졌다. 정무적 감각이 떨어졌다라고 이게 그러니까 사안의 어떤 파급력이나 이게 민주당의 도덕성에 얼마나 심각한 그 여파를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안이하게 본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윤리위에 제소를 안 하는 거, 국회 윤리에 제소 안 하는 거 국민님의 힘이 했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글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해가지고 실제 가면은 뭐 제명까지 저는 제명까지 안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품위 유지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은 뭐 이게 굉장히 심각해. 저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뭐 게임도 하고 국회의원 한두 명입니까? 게임하고 뭐 여당의 중진 의원은 비키니 사진도 보고 네.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적인 문자도 보내고. 네. 문자도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후에 만약에 이를테면은 코인을 뭐 에어드랍을 받은 게 이를테면은 직무 연관성이 생기는 거는 이거는 이제 검찰 수사로 갈 일이고 국회 윤리위 차원에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너무 이 사안에 대해서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는 거는 양당이다. 믿는 거는 윤석열밖에 없다. 믿는 건 이재명밖에 없다. 이러면서 서로 적대적 공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민주당 지도부가 다시 이제 태세를 변동해서 뭔가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총선이 1년이 안 남았고 수도권 2030 이 중도층 마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민주당이 좀 그걸 생각하면 이런 걸 당장 해야 된다라고 좀 주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 하루 이틀 여론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론이 악화되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겉으로 불거진 문제가 돈봉투 사건하고 김남국 의원이 코인 논란이잖아요. 이 두 문제는 다른 문제를 떠나서 법적인 문제는 둘째치고 어쨌든 윤리 문제고 도덕성의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과거에 이렇게 위기 관리를 하던 그런 정무적인 대응과 최근의 모습을 보면 너무 비교가 돼요. 이렇게까지 이 어영부영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의원들 징계 사례가 많았는데 뭐 의원이 아닌 당대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징계를 했는데 물론 그게 정당한 징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당대표마저도 그리고 최고위원들마저도 말 가지고서 징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현직 의원인 뭐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에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얘기했다가 6개월 이제 당권 정지 이런 걸 맞았어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뭐 그런 게 논란인데도 윤리기구가 당내 윤리기구가 움직이지 않는다. 네. 이런 당내 비판조차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래서 뭐 윤리기구를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강화한다는 걸 명문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굉장히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거냐 도대체. 저는 그거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떼고서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큰 허들, 큰 짐이 있는 한 문제가 되돌이표처럼 글로 돌아와요. 민주당이 뭘 해도 방탄이라는 소리가 돌아오고 당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을 못하면은 이 도둑이 재벌절이니까 저런 거 아니냐라고 돌아오고 결국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으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민주당이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 이번 주 초반에 여론의 흐름이 중요할 텐데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조사가 지난 8일부터 12일 지난주에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3명을 이제 조사를 했고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7.0%, 국민의힘이 36.3%.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흐름은 약간 민주당이 상승하는 분위기예요. 엄청난 악재 속에서 이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주에 조금 빠졌고요. 네. 지금 민주당이 1.5%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도 1.4%포인트 올랐거든요. 이렇게 양당이 다 오르는 때는 뭐냐. 뭐 쉽게 얘기하면 지지층 결집 뭐 이런 효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ARS 조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지지하는 정당 없음, 무당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10%가 안 돼요. 응답률이 낮다. 그러니까 응답률이 낮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당층이 적다고. 무당층이 왜냐하면 정치 고관여층만 무선 응답으로 오면은 진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는 민주당 여성 지지자, 국민의힘 여성 지지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갤럽 조사를 조금 더 많이 보는데 갤럽 조사는 지난 금요일에 나온 거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35, 민주당 32거든요. 사실은 이게 총선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정당 지지율이 직전의 정당 지지율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어요. 특히 이제 양당 의미 있는 제3당이 없을 때 예를 들면은 2020년의 총선 4월 총선 직전에 있었던 그 지지율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44, 미래통합당 2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80석하고 115석인가 이 정도로 확 차이가 난 거예요. 그리고 2012년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35, 민주통합당 31 나오니까 그리고 뭐 통합진보당 7% 정도 나오니까 이게 그때 새누리당에 151석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정당 지지율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양당 체제에서는. 그렇게 본다면 민주당이 지금 비슷비슷하지만은 지금 밀리고 있어요. 사실은. 이 흐름이 그리고 꽤 지속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좀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리적으로도 믿을 수 없는 정당이라고 딱 이렇게 그런 프레임에 갇히는 순간 총선은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죠. 그 부분도 사실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참에 차제 국회의원 그 코인 투자, 가상자산 투자 전수조사해보자. 그 현실성이 있네 없네 뭐 물타기네 아니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수조사보다 빨리 어쨌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재산공개 의무사항으로 만들고 근데 이제 지금 법을 제정하면 올 연말 기준으로 내년 3월에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어제 의원총회에서 나온 것도 그걸 부칙을 만들어 가지고 즉시 공개로 바꾸자. 그게 훨씬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전수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워낙 누가 이런 코인 투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 계좌를 개설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본인들이 신고하고 신고한 것을 토대로 역검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대로 신고 안 하면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달 중에라도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이걸 의무화하고 부칙을 달아가지고 즉시 공개하는 걸로 하는 게 가장 실효성 있는 전수조사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저번에 LH 투기 의혹 있을 때 권익위에 의뢰해서 한번 했던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 형태는. 근데 부동산하고 좀 달라요. 성격이. 그렇죠. 부동산 다 추적이 가능한데 이건 추적 불가능한. 예를 들어서 이 뭐라 그럽니까? 이 콜드 뭐라 그러죠? 그거를 콜드 월렛? 네, 콜드 월렛이라 그래서 USB에 저장 장치에 담아놓은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는 추적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담았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법으로 의무사항으로 강제하고 안 하면 그에 대해서 제재 규정이 있고 또 법으로 의무사항으로 하되 즉시 공개하도록 그렇게 부칙으로 보완을 한다면 그게 가장 실효성 있는 전수조사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뭐 김남국 의원 문제는 사실 이번 주 내내 지속될 거니까 이제 다른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최근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이제 참여연대 세게 붙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하루에 사흘 동안 한 장관이 3번, 뭐 참여연대가 2번 서로 이렇게 입장을 내면서 부딪혔는데 일단 뭐 몸담으셨으니까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이 어떤 충돌, 설전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왜? 저는 저걸 보면서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영리하고 기술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내용은 뭐냐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교체 대상 1위였더라.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수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일부 그 편향이 있을 수 있는 조사지만 국민들 의견이 겸허히 듣겠다라고 얘기하든지 저 조사에는 편향이 심하다 이런 이유로라고 얘기하든지 그게 아니고 그냥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네. 이게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의 수법인데 이제 정치인들이 잘하는 거거든요. 돌이켜보면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하고 언쟁을 하는 방식도 똑같아요. 그 메시지에 대한 반박이 잘 안 될 것 같거나 메시지에 대한 반박이 본인한테 특별히 유의할 게 없으면 그냥 메신저 공격을 해버립니다. 근데 정무적으로는 그런 방법이 유효한 방법. 그렇죠. 근데 메신저 공격을 하다 보니까 약간 자승자박이 된 거예요. 참여연대를 향해서 번호표 뽑고 지난 정권 때 이 권력에 줄 서서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표현이 좀 적합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참여연대에 현직으로 있을 때 간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전직입니다. 참여연대가 30년 된 시민단체고 이게 한국 사회에 진보적인 싱크탱크다 보니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이 정권에서는 검찰들이 번호표 뽑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 참여연대가 권력에 많이 참여해서 중립성이나 객관성이 없다면 이 정부에선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통령의 측근들이 법무부 장관도 하고 금감원장도 하고 국정원 기조실장도 하고 대통령실에도 요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부의 검찰 자체의 객관성이나 중립성이 없는 거예요. 참여연대가 바로 그 논리로 받아쳤어요.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이 약간 헛똑똑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어요.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참여연대도 뭐 과히 나쁘진 않다 뭐 이런 평가도 있던데. 일단은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훈이는 절대 지지 않아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오세훈 시장 보고 5살 훈이다 그랬는데 한 9살 동훈이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지지 않겠다. 따박따박을 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고 저는 국무위원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정당인이라서 논박을 하는 게 아니라 국무위원이면 국민의힘의 장관이 아니라 국민의 장관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지적이 있으면은 저라면은 제가 장관이라면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장관이 될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부에서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은 많은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법무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딱 좋은 스탠스. 그게 장관이 누구랑 싸우라고 있는 게 아니니까 하는 건데 이거를 굳이 이제 막 저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는 거는 지금 여의도에 국민의힘에 최고위원직이 하나 비어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셔서 거기 빨리 지원을 하시면은 100% 되신다. 그렇게 논쟁 잘 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거는 장관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네. 그리고 이제 뭐 간호법 문제 짧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이제 정부 여당이 제 요구를 건의했으니까 대통령이 100% 뭐 받아들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좀 다른 시각에서 사실 민주당도 이 간호법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정말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 하나를 한번 리트머스 시험지로 재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런 거라면은 참 불행한 일이죠. 지금 이 간호법을 둘러싸고 직역 간의 갈등이 이렇게 첨예하게 치닫는 이 상황이 사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왜 국회가 정부가 이걸 중재내지 못할까. 중재하지 못할 만큼 정말 극단적인 문제일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오래된 의제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통과된 법에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고 보완돼야 될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민주당은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수기하고 좀 더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 대신에 일방 처리를 택했고 전 총선용이라고 봐요. 국민의힘이나 정부는 민주당이 이걸 일방 처리하려는 조짐이 보이니까 그때 가서 이익단체를 불러가지고 당사자들을 불러서 마치 중재하는 듯한 신용을 했을 뿐이지 일방 통과시켜라. 라고 오히려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부권 행사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갈등이 너무 비생산적이고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피차간에.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건 분명하지만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민주당은 똑같은 법 또 통과시킬 거냐.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은 또 거부권 카드를 꺼내들 거냐. 이게 당사자들은 굉장히 절박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답답한 거죠. 네, 이제 간호법 문제는 또 거부권 행사되면 이제 조금 더 다뤄보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일석이조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다음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문희정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시간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점들이 많아서. 네. 일단 오늘 이제 튀르키예 대선하고 저희가 태국 총선을 다뤄볼 건데 사실 네. 튀르키예 사실 우리가 튀르키예 대선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 있나? 사실 먼 나라이기도 한데 일단 투표 결과는 굉장히 치열하고 좀 흥미진진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 남의 나라 대선인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저 생중계 봤거든요. 네. 자, 일단 튀르키예 대선이 그 결과가 우리와 또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네.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누구하고 누가 붙었는지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에르도안 현 대통령 세 번째 대선 도전입니다. 이분은 좀 들어본 분이에요. 사실. 그렇죠. 네. 예. 자, 그리고 대표적인 야권 인사인 클루츠 다루울루 공화인민당 대표가 맞붙었고요. 지금 98% 정도 개표가 됐다고 하는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49.34 그리고 야당 대표가 44.97%로 살짝 앞섰습니다. 자, 문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28일에 결선 투표가 1, 2위 후보를 여기도 결선 투표제가 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네. 실시가 될 거고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사실 이 대선이 열리기 전에는 여론조사에서 살짝 밀렸었습니다. 야당 후보가 훨씬 앞선 상황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초반에 두 자릿수 이상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앞서갔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계속 격차가 좁혀지면서 이제 약 7% 정도 격차가 벌어진 거고요. 투표율은 85.6%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 투표 결과를 보면서 개표 결과를 보면서 약간 의아했던 점은 네. 제가 이제 튀르키예 내부 정치는 전혀 모릅니다만은 최근에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났고 사실 그런 거는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건 정부 여당이 결코 호재일 수가 없는데 오히려 이겼다. 더군다나 한때 두 자릿수까지 벌어졌다. 잘 납득은 안 돼요. 저희 입장에서. 네. 이건 어떻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제가 세 번째 대선 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이 1990년대에는 터키 이스탄불 시장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2003년에 총리가 됩니다. 우리로 치면 서울시장, 국무총리 이렇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라기보다는 여기는 이제 처음에는 의원 내각제에 훨씬 가까웠기 때문에 실권을 가진 총리였어요. 사실상의 집권을. 근데 이 사람이 2003년부터 총리를 하던 그 기간 중에 경제가 굉장히 성장을 합니다. 외국인 투자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자, 그런데 중간에 이제 원래 이제 권력력이 강한 사람이긴 했는데 본인의 권력을 조금 연장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개헌이라는 걸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됐고요. 그리고 재임을 해가지고 또 대통령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또 개헌을 해서 임기를 계속 늘려와서 20년째 지금 장기 집권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니 이게 결코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많을 상황인데 경제도 상당히 어렵고 지진도 발생을 했고 그런데 왜 인기가 많으냐? 인기라기보다는 이게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부분인데요. 20년 동안 독재를 하는 동안 사실은 본인이 거의 대부분의 정부 부처를 다 장악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언론 매체에 대한 장악력이 상당히 엄청나요. 측근들을 다 이제 본인 그 언론 매체의 소유주로 다 앉혀가지고 본인에게 유리한 언론 보도만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 그냥 노출되는 언론 보도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면은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비교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해해도 될까요? 우리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그 전황이 저렇게 안 좋고 밀리고 좀 장기화되고 있는데도 뉴스를 보면 국내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는 거랑 80% 넘죠. 그거랑 비슷한 똑같습니다. 네. 똑같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는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헌법에서 세속 국가라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특별히 이슬람적인 게 뭐 강요가 되지 않고 공적인 자리에서 히잡 같은 건 못 쓰게 해놨거든요. 복장만 봐도 다르잖아요. 중동하고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 일단 공교육 과정 속에 이슬람 종교 교육을 넣어놨고요. 여성들이 히잡을 공공장소에서 의무적으로 쓰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야망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어떤 권력을 강화시키는 거고요.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서 최고 형님 국가 맹주가 되기를 강력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상당히 작업을 잘해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맞서 가지고 처음 튀르키예가 공화국화 될 때 그 세속 국가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20년 넘게 또 야권 대표로 싸웠던 분이 바로 이 클루츠 다르올루 이번에 에르도안 대통령하고 대선에서 맞붙은 그 공화인민당 대표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상당히 친러시아 성향으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원래 튀르키예가 유럽연합에 상당히 가입을 하고 싶어 했고 나토는 회원국이죠. 그리고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 군사력을 가진 나라거든요. 근데 유럽연합에서도 사실 튀르키예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게 유럽의회가 인구 비율에 따라서 의석을 주는데 튀르키예가 8천만 명이 넘습니다. 인구수가 거죠? 엄청 많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유럽의회 내에서 튀르키예의 어떤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리고 튀르키예가 완전히 민주화된 나라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입을 쉽사리 안 받아주니까 어느 순간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래? 그럼 우리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낼 거야 이러면서 푸틴하고 짝짝꿍이 됐어요. 그래서 소위 러시아판 사드라고는 S-400을 2기나 들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미국하고 상당히 많이 갈등을 벌이고 있고요. 또 하나 동지중해에서 가스가 발견이 됐는데 이 부분에 시추를 놓고 지금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 같은 또 유럽 국가들하고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 국가에서는 에르도안이 어쨌든 친러 성향으로 돌아섰고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을 통해서 좀 친서방 노선을 추구하는 야당 대표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근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또 이기면 이번에는 10년짜리 집권이라면서요. 네. 왜냐하면 중간에 대통령이 헌법을 이제 본인이 개정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원하면 조기 대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을 해서 앞으로 10년 정도를. 이미 20년을 했고 이기면 10년, 30년 집권하는 이제 일종의 독재 정권이 되는데 어쨌든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기면 이제는 이제 더 대놓고 더 확실하게 친러시아로 갈 거냐 아닐 거냐를 가르는 이제 선거인 거네요.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가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그 과정에서 이제 러시아가 뭐 너무나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어요. 선거 유세 과정에서. 튀르키예 대선에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튀르키예 그 에르도안 대통령이 상당히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는데 내가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은 집집마다 천연가스 공짜로 줄 거야. 그리고 연금 조기 수령하게 해줄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러시아가 에르도안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천연가스를 외상으로 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야권 그에서는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지금 러시아가 우리 대선에 개입을 해서 허위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퍼뜨리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도 상당히 많이 했었고요. 미국 대선 때 나온 게 똑같이 똑같이 나오고요. 유럽 사실 선거에도 러시아가 상당히 개입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똑같이 튀르키예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누가 되느냐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정말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초미의 대선 결선 투표가 며칠이라고? 28일에 네, 이달에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되느냐 아니면 친서방 그 정책을 표방하는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하고의 관계도 상당히 좀 달라질 부분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튀르키예가 사실 우리하고 이전에 경제적 협력을 상당히 많이 하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친러시아 쪽으로 사실 기울어졌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정부가 사실 굉장히 미국적으로 우리 많이 이렇게 턴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좀 껄끄러워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튀르키예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근데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그 총선도 같이 치러졌는데 일단 총선 결과는 지금의 집권 여당이 굉장히 우세한 걸로 나왔어요. 이제 50% 이상의 의석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설사 대통령의 당선이 안 되더라도 본인이 20년 이상 집권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떠나서 순순히 물러나겠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사실은 벌써 제기가 됐죠. 그래서
본인은 나는 내가 지면은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만약에 결선에서도 근소한 차이로 이기게 되면 그냥 물러나진 않을 거다. 벌써부터 지금도 투표 과정에서 본인이 표가 적게 나온 데는 다시 재검표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뉴스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태국 여기는 총선을 보면 일단 야당이 이기긴 했다면서요. 야당이 이기기는 했어요. 네. 자, 야당이 지금 굉장히 이번 총선이 좀 새로운 느낌이 뭐냐면 태국이 그래도 변하고 있구나를 볼 수 있는 게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당인 전진당이 돌풍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150석을 차지해서 1당으로 부상을 했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탁신 총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이분이 이제 서민 중심의 정책을 펼친 유명한 정치인인데 이분이 이제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쫓겨나거든요. 근데 그분의 여동생도 총리를 했었고 이번에는 막내딸이 나왔는데 그 막내딸이 총리 후보로 나선 당 같은 경우에는 142석을 차지해서 2당으로 그러니까 지금 태국의 집권당은 군부죠, 군부. 군부입니다. 예. 2014년에 당시 참모총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본인들이 나라가 안정이 되면은 민정이양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2019년에 본인이 양복을 갈아입었어요. 군복을 벗고 나 민정 이러고 본인이 지금 총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이 전진당이 어떤 당이냐면은 2019년에 당시에 제3당이 됐던 피오포처당이 있어요. 네. 예. 근데 이 당이 당시에 강제 해산을 당하거든요. 군부에 의해서. 그러면서 사실 거기에 반대하는 시위가 대대적으로 벌어졌고 지금까지 사실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당의 후신으로 들어선 정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실 모독죄 폐지라든지 징집죄 폐지 같은 정말 개혁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태국의 많은 유권자들이 힘을 실어준 거죠. 예. 특히 그 수도 방콕의 지역구 33석 가운데 32석을 전진당이 차지를 한 겁니다. 수도권은 압승이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정권 교체가 되는 건가요?라고 사실 가장 핵심이 그거잖아요. 이제 군부에서 바뀌는 건가요? 진짜 민정이양이 되는 건가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아니 이렇게 압승을 했는데. 지금. 압승을 했는데 자 하원이 500석이에요. 근데 상원이 있습니다. 250석. 총리를 뽑을 때는 상원 하원이 같이 뽑거든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상원이 원래 없던 건데 군부가 헌법 개정을 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군부 최고 기관이 250명을 다 임명합니다. 예전에 우리 그 유정회 같은 그런 느낌.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총리가 되려면은 지금 어차피 상원에서 250석 중에서는 한 석도 못 가져와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현 집권 군부 편일 것이고. 무조건 군부 편이죠. 네. 예, 그러면은 500석 가운데 75%인 376석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야당이 합쳐봤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이겼지만 정부는 못 뺏어오는. 그러면은 태국이 엄청 시끄러울 것 같은데 정치적 혼란이 엄청 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태국 국민들이 불만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뽑아놔도 걸핏하면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가져가서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휘두른단 말이죠. 사실 앞서서 탁신 전 총리도 2006년도에 해외 순방 가 있던 사이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그 동생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군부가 또 쿠데타를 일으킨 거거든요. 태국이 시끄러우면 사실 관광 가기도 힘들어지는데.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문희정 인재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 국제본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최영일 평론가 대신 잠시 진행을 맡은 김준범 기자였고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